알겠습니다. 네, 나도 지금 그거 물어봤어요. 이게 정례 세미나구나. 저 컴퓨터를 여기다 놓으면 안 될까요? 제가 이렇게 보기가 계속 그런데.
꺼져요 완전히? 코드가 여기도 있긴 한데. 정말 죽네. 이거를 저 두 분은 드렸어야 되는 건데 지금 뽑을 순 없죠. 지금 후딱 뽑아가지고 가볼게요. 먼저 발표 먼저 하시니까. 시작할까요? 많이 보나요? 아 그래요? 부담 가져야겠네. 시작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네, 됐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11.6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등이 끝났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국민들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MB정부, 길게 보면 한국의 정치 시스템, 국가 시스템에 대한 시민들의 문제 제기가 바탕에 깔려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모두에게 무거운 숙제를 던져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진보 담론에서의 성장정책 대안이라는 주제를 갖고 여러 선생님들을 모시고 정례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발제는 경원대학교 홍종학 교수님이 담당해 주실 거고요. 토론자로 이건범 한신대 교수님, 양재진 연세대 교수님이 나서 주시겠습니다. 사회를 맡아보게 된 저는 중부대학교 객원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정 교수는 아니고요. 이전에 참여정부에서 기획조정비서관 등을 정했습니다. 오늘 토론은 홍종학 선생님이 발표를 한 40분, 30분에서 40분가량 해주시고 패널들의 토론이 있은 다음에 몇 가지 쟁점을 잡아서 우리가 함께 풀어야 될 숙제들에 대해서 짚어보는 그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종학 선생님의 발제를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홍종학입니다. 먼저 제가 이 발제의 성격을 잘못 들어서요. 준비가 조금 미흡합니다. 그래서 아마 토론하시는 분들한테도 이 발제문이 나중에 가가지고 아마 토론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성장친화형 진보라고 하는 책을 번역을 하면서 진보 진영에서의 성장 정책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많이 해왔는데요. 이 책을 번역할 때만 하더라도 이제 진보 진영이 여기저기서 지방자치단체를 이제 당선이 되고 자치단체장으로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이 좀 많겠구나 생각을 해서
나름대로 상업적인 생각까지 하고서 이제 이 책을 냈는데 책이 전혀 안 팔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별로 관심이 아직 없구나, 진보 진영에서. 지금부터라도 좀 많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 생각에는 지금 이 진보 진영에서 가장 필요한 그런 책 중에, 물론 이 책에 있는 내용이 뭐 전부 그렇게 우리한테 지금 딱 맞는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실종에 응용하는, 그래서 사실은 조금 더 이렇게 고민이 필요한 그런 부분인데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앞부분은 좀 간단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은 그래서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기본적인 생각은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 문제는 크게 보면 세계화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 단계를 저는 이제 많은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2차 세계화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1차 세계화 때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그리고 지금 2차 세계화는 20세기 말에서 21세기 초.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한 3, 4년 전부터 지금 하고 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번 경제 위기가 오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경제 위기가 지금 발생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제1차 세계화도 사실상 세계 대공황과 두 차례 세계 대전으로 이어지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을 맞았고요. 이번에도 결국 제2차 세계화도 세계적인 지금 경제 위기를 맞게 되는 그런 문제가 당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각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제1차 세계화 때 우리가 제1차 세계화를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의 강제 병합을 당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세국파, 수구파, 이제 개화파, 이 논쟁이 사실 굉장히 지금 중요한 논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지금 현실을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 지금의 세계화는 특히 기술 발전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1차 세계화 때도 그랬습니다. 당시에도 전기가 발명되고 그다음에 자동차가 대량 생산되고 냉장고, TV 이런 것들이 막 만들어지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당시도 혁명이지만 지금 정보통신혁명은 그때하고는 또 아주 차원이 다른 이런 충격을 우리한테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계화를 보면서 이제 우리 경제적으로 수출을 가지고 한번 보겠는데요. 지금 이 그래프는 2008년도까지만 나와 있는데요. 이게 중동미이란이라고 얘기를 해서 세계 수출액을, 세계의 수출 강대국들을 지금 여기다 드러놨습니다. 근데 2008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독일이 1위였는데, 현재는 지금 세계 수출 1위국이 중국, 2위국이 독일, 3위가 미국입니다. 지금 저는 이 빨간색이 이게 중국인데요. 이 중국이 2000년서부터 치고 올라오는 이 속도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현재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하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이것을 이제 다시 세계 수출 총액 대비 이 중동미이란의 수출 비중으로 보게 되면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그러니까 1973년 이전만 하더라도 저 파란색이 미국의 수출 비중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가 70년대에서부터 80년대까지 일본과 중국의 추격을 받죠. 그러다가 80년대 후반에 독일은 통일 때문에, 일본은 이제 거품이 꺼지면서 다시 이들의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미국이 다시 독보적인 위치로 다시 들어가게 되고요. 그 상황에서 지금 이제 중국이 치고 올라오는 이 상황이 이 그래프 하나로 아주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일본이 굉장히 위축되는 모습이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2000년 이후로는 역시 미국도 상당히 위축되는 모습이 보인다.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은 중국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미국이 1980년 이후 세 차례 국제 불균형이 확대되는 그런 경험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는 일본과 독일 때문에 생겼고요. 지금 이제 3차 불균형은
지금 중국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려진 대로 쌍둥이 적자가 문제가 생겼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결국 경제 위기가 됐고 이것 때문에 지금 세계적인 경제 위기로 이제 퍼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미국의 이제 쌍둥이 적자 문제는 레이건 당시부터 악화됐다는 것이 경제학계에 잘 알려진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히 언급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이제 이자율을 굉장히 낮추고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그런 것들이 현재의 문제를 야기했고요. 그래서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계대출을 늘려서 문제를 해결하다가 결국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된 것이죠. 결국 이제 저금리와 부채 의존한 성장에 미국이 당면하다가 결국 경제 위기를 맞았고요. 그래서 지금 이미 격동의 시기로 들어가 있고 현재도 지금 유럽이 휘청거리고 있다시피 이 상황이 조만간에 끝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문제의 핵심이 지금 중국이 저가 노동집약적 산업이 에서 대대적인 공세가 있었고 그래서 각국에서 임금이 하락하고 일자리가 없어지고 중소기업이 쇠퇴하는 것이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었고요.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확장적 통화 정책으로 대응을 했고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 싼 물건이 계속 들어오니까 물가는 계속 안정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통화를 팽창시킬 수 있었고 결국 그것이 자산 인플레이션으로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채 거품이 됐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2006년, 2007년서부터 중국 내부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되면서 결국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서서히 문제가 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이자율을 올리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결국 거품이 터지게 만드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거품이 터지면서 경제 위기가 와서 금융시장이 마비가 되고 대침체라고 하는 이제 대공황에 버금가는 대침체라고 하는 그런 경제 위기 상황에 왔고요. 그걸로 인해서 지금 세계적으로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러니하게도 다시 돈을 풀어서 다시 이 돈 때문에 생긴 문제를 해결하는 지금 야릇한 상황에 지금 우리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자산시장은 회복이 됐는데 다른 문제는 해결이 안 되면서 한편에서는 통화팽창의 부작용이 우려가 되고 또 다른 편에서는 이제 그 실업률이 지속되면서 유럽에서 지금 문제가 터지는 이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 생각에는 빨리 경제 위기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해결이 됐어야 되는데 이쪽에서 쓸 수 있는 수단은 지금 다 소진이 돼가고 있는데 경제위기가 해결이 안 되면서 유럽이 저렇게 지금 국가부채 문제로 다시 위기 상황으로 빠져들었고요. 그래서 글로벌 임벌런스가 지금 굉장히 심각해져 있는 상황에서 이 자동 안정장치가 이제 작동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위험하니까 오히려 미국의 달러를 사들이는 이런 그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유로존이 단일 통화가 되어서 그리스 같은 경우에 만약에 지금 단일 통화가 아니라고 한다면 유로 그리스 화폐가 아마 굉장히 폭락했겠죠. 그러면 우리 고등학생들이 그리스로 수학여행을 갔다면 그리스가 굉장히 이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건데 그러니까 한국이 외환위기를 극복한 것도 사실은 그것 때문이었는데 지금 그리스는 그 수단을 박탈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정책을 더 이상 쓸 수 없는 그래서 유럽이 지금 해결책이 거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지지부진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미국의 채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결국 정책 수단은 고갈됐고 경제는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상황이 가고 나면 사실 해결이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한국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사전적 대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문제가 터지면 빨리 일자리에 집중해서 실업률을 줄였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위기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미국의 실업률 추이가 여기 보여지고 있는데요. 더 나쁜 것은 6개월 이상 장기 실업률이 지금 사실상 1980년보다 훨씬 더 상황이 나쁜 그래서 이 상황이 지금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고요.
유럽의 실업률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중간에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굉장히 높이 나와 있는 나라, 그러니까 15%, 20% 정도까지 지금 실업률이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폭동이 일어나고 데모를 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지금 당연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들 나라들은 처음부터 유럽 EU의 통합 때부터 사실 우려를 했었고요. 세계화에 가장 적응하지 못하는 나라라서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일 통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독일은 지금 상황이라면 독일 마르크화가 굉장히 평가절상이 되어서 독일 수출이 좀 타격을 입어야 되는데 이게 단일 통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독일은 그 영향을 지금 안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가 한테 갈 그런 혜택을 지금 독일이 가져가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 입장에서는 독일 보고 더 내놓으라고 그러고 독일의 입장에서는 야 니네가 잘못하고 왜 우리 보고 내놓으라고 그러냐. 이게 이 갈등을 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얘기를 한두 분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저는 결국은 문제의 핵심은 중국이 될 것이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제1차 세계화 때 가장 그 당시에 세계의 공장이 미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대공황이 촉발이 되면서 세계 시장에 영향을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생산 시설을 가장 많이 투자를 많이 해서 늘려놓은 나라가 중국인데 현재 같은 경제 위축 상황이 상당한 기간으로 가게 되면 결국 중국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고 중국이 타격을 입는 순간 다시 한번 또 문제가 될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일본의 국가 부채가 지금 사실상 OECD 최악의 수준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일본의 국채는 일본 사람들이 갖고 있어서 그리스 같은 그런 대외적인 문제는 터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하여튼 일본의 경우에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20년간 지금 계속 경기 침체 상황이 지속되어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 상황이고 따라서 앞으로도 우리 좌우가 지금 이 거대 양대 중국과 일본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을 해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흔들거리고 있고 격동의 시기를 보내고 있으면서 아직 드러나진 않았지만 우리 중국과 일본도 흔들릴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한국은 내재적으로 굉장히 지금 취약한 상태. 사실 이명박 정부의 지난 4년 동안 그 취약한 상황이 계속 악화되어 왔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이제 결국에 가서는 중국 때문에 우리 산업들이 다 무너져 왔고요. 앞으로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리가 더 상황이 안 좋게 될 가능성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중국 팩터를, 중국 요인을 좀 더 많이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이게 2008년도 자료인데요. 우리나라가 2008년도에 EU에 530억 불 수출하고요. 미국에 460억 불을 수출했는데 중국에 770억 불을 수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출의 제1위국이 지금 중국인 거고요. 중국이 흔들거리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중국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네들이 지금 EU나 미국에 수출하는 것은 상당 부분은 한국과 일본이 자기네를 통해서 수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수출이 아니고 이게 한국과 일본의 수출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뭐 어떤 경우든 경제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한국의 경우에는 상당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중국이 우리나라 S사가 이게 삼성전자고 H사가 현대자동차인데요. 이게 2005년도 자료인데 이거보다는 지금 한국이 굉장히 앞서 있습니다만은 중국도 굉장히 지금 빨리 쫓아와서 우리 조선 산업이 지금 중국 때문에 굉장히 중국하고의 경쟁이 격화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죠. 제가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 미국 조지아텍이라고 하는 대학교에서 이 하이테크놀로지 인덱스라는 것을 개발을 했는데요. 그래서 각국의 이 첨단 산업 기술이 얼마나 지금 잘 되어 있느냐를 지수로 만들었는데 2007년도에 놀랍게도 중국이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논란이 됐어요. 정말로 중국이 첨단 기술에서 미국을 앞섰느냐?
그래서 조지아텍에서 하도 여기저기서 항의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또 새로 팀을 꾸려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 결과가 뭐냐면 당장은 아닐지 몰라도 조만간에 중국이 미국을 앞선다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결국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한국도 굉장히 많이 쫓아갔습니다만 여기 이제 한국도 지금 5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6위에 있죠. 프랑스 다음에. 그래서 중국,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그다음에 이제 한국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저기 있는 것도 이제 사실 굉장히 놀라운 얘기입니다만 그렇지만 중국이 첨단 기술에서 지금 한국을 앞지르고 지금 미국까지 앞질렀다고 하는 것은 이제 중국은 더 이상 저임금에 의존한 이런 우리 중소기업의 그 경쟁 상대일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 삼성과 현대차, 포스코를 위협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다. 대표적인 게 지금 전기자동차죠. 지금 우리 전기자동차에서 중국보다 지금 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산업 이런 데서 우리가 뒤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우리는 그저 그냥 아파트나 짓고 그다음에 다리나 짓고 괜히 쓸데없는 강물이나 파고 앉아 있고 이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4년은 정말 안타까운 4년이고요. 참여정부에서 후반기도 그렇고 참여정부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 이 얘기가 나오게 된 것은 1990년대 후반부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것을 못했기 때문에 외환위기를 맞았던 것이고 따라서 외환위기를 맞아서 그때서부터 경제 구조개혁을 했어야 되는데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우리는 구조개혁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는 OECD 국가 중에서 건설 투자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이명박 정부 들어서 저기 지금 초록색이 지금 토목인데요. 아주 그냥 토목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요. 파란색이 이제 주거용 건물인데요. 이 주거용 건물이 보시다시피 이제 90년대 그 아파트 200만 호 짓고 막 이럴 때 저렇게 올라갔다가 많이 떨어져 있던 것을 사실 참여정부 때 저렇게 올렸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만은 그래서 자동적으로 거품이 생기면서 거품이 꺼지면서 안정화되어 왔는데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 토건에 저렇게 하는 바람에 결국은 기형적인 경제 구조를 그대로 유지해 왔다. 뭐 좀 속된 용어입니다만은 대한민국은 완전히 부동산에 몰빵하고 있는 그래서 경제가 항상 위태로운 이런 상황이고요. 이게 미국에서 더 이상 최고층 건물을 짓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최고층 건물을 지으면서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서 최고층 건물을 지으면서 항상 경제 위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고층 건물의 저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우리가 잘 아는 무슨 메트로폴리탄 라이프 이런 거 짓고서 1907년도 경제 위기가 왔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지면서 대공황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월드 트레이드 센터 그다음에 시어스 타워 이런 것들이 지면서 1970년대 위기가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페트로나스 타워 지면서 세계 최고층 빌딩 됐는데 그때 이제 아시아 경제 위기가 왔고요. 그 미국에서는 더 이상 안 짓는데 2010년도에 완공됐습니다만은 이제 두바이에서 세계 최고층 빌딩 우리 삼성물산이 진 겁니다만은 이거 짓고서 세계 경제 위기가 다시 왔죠. 지금 중국이 엄청나게 고층 건물을 짓고 있고요. 한국이 100층짜리 이상 되는 걸 10개나 진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게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부동산 붐이 불고 사람들이 거기 큰 돈이 생기니까 거기 전부 집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모르고 저기 지금 중국이 저렇게 무섭게 쫓아오는지 모르고 우리는 그냥 계속 아파트나 짓고 고층 건물이나 짓고 지금 이러고 있는 우리의 국력을 거기다 지금 소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편에서는 양극화 자산, 부채 거품이 계속 일어났고요. 지금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다른 나라들은 다 부채가 거품이 부동산 거품, 부채 거품이 꺼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만 아직 그것이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명박 정부의 공헌이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건데요. 저분들은 이제 자신들이 정책을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품이 안 꺼져서 위기를 안 맞았다 그러는 건데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이 거품은 언제든지 꺼질 수 있고 한국만 다른 나라가 괜찮을 때 한국만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한국의 가계부채는 저는 지금 세계 최악의 상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계부채 구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가계부채 얘기를 따로 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만 딴 때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우리는 세계화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 관료들이 너무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직도 외국에서 돈만 들어오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 사는 거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식 사고 현대차 주식 사서 삼성전자 주식이 100만 원 가면 이것이 자기가 뭘 잘해서 이 정부가 뭘 잘해서 이렇게 이것을 얘기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왜 세계화가 됐으면 우리가 세계적인 자산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다른 나라들이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돈을 벌어서 전부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이 한심한 지금 상황이죠. FTA를 추진한다고 하면서 자산시장은 우리 자산만 사자고 하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정말 후진적인 70년대 관료들 사고방식이 아니면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따라서 외국인들이 돈이 들어왔다가 한국에 문제가 생기면 항상 빠져나가니까 어떤 나라보다 한국이 더 빨리 위기를 맞는 뭐 외국인들은 이미 한국이 이렇게 여기 이 자료는 뭐 오래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한국은 외환 관리를 하는 나라다. 이렇게 지금 미국에서 판가름하고 있는 것이고요. 한국은 대외 자산을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가지고 있는 3천억 달러 그게 답니다. 근데 그거는 위기가 오면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터지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에 외국인이 미국 자산을 21조 달러를 갖고 있는 대신에 미국 사람들이 해외에 18조 달러만큼을 갖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미국의 달러가 10%만 평가절하가 되면 미국은 순채권국에서 순채무국에서 채권국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해외에 갖고 있는 것은 달러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원화로 갖고 있고 파운드로 갖고 있고 위안화로 갖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근데 한국은 지금 이런 것들을 전혀 몰라서 투기꾼의 자동 인출기로 전락을 했고 따라서 세계화 시대에는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항상 안정이 최우선인데 한국 경제는 굉장히 불안정하게 이렇게 해왔다. 결국에 이제 진보의 경제 정책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 토건에 집중하는 문제, 그 다음에 거품을 일으키는 문제,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외환 관리를 잘못하는 문제. 그래서 결국은 그런 것들에 우선 초점을 맞춰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진보 대 보수의 경제 대응 방식을 세계화에 대한 두 가지 대응 방식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미 뭐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진보적 대응을 로마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로마에서는 병정들이 전투에 나가서 사망을 하게 되면 그 병사의 가족들을 같은 부대원들이 다 책임을 집니다. 그러니까 부대원들을 믿고 나가서 그 험한 전투장에서 그 당시에 그 고대 그 전투장에 나가서 열심히 싸울 수 있는 거죠. 그것이 곧 로마를 세계 최강대국으로 만드는 세계제국으로 만든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로마가 현대 복지국가의 뭐 시원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바로 이것이 사회 통합을 강화해서 세계화에 대응하는 방식이 바로 기본적인 진보의 세계화 대응 방식이다. 저는 바로 이 점이 굉장히 안타까운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1960년대, 70년대에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공한 동력이 바로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그래 모두 다 희생을 했죠.
그래서 땅 팔아서 대학을 보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이 대학이 나와서 그 땅을 다시 못 산다고 그러죠. 그 옆에 땅 안 산 분만 지금 거부가 돼 있죠. 그렇게 땅 팔아서 대학을 보냈기 때문에 바로 오늘의 삼성과 현대 저런 그 LG나 포스코 같은 거대 기업들이 탄생이 된 겁니다. 우리가 저미가 정책으로 농민들의 희생을 통해서 산업을 일으켰고 저임금 정책을 통해서 지금 공장을 저렇게 했고 제가 어렸을 때 아침에 학교를 가면 저금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저금을 받았죠. 그렇게 돈 모아서 삼성한테 줬죠. 포스코를 만들었죠. 바로 우리 함께 뭔가를 다 하면 이게 된다고 하는 이 정신이었는데 지금은 뭡니까? 저기 있는 재벌들은 우리가 잘나서 이렇게 됐는데 왜 우리 보고 뭐라 그러느냐? 지금 지난번에 초과이익 공유제에서 중소기업하고 1년에 몇십억쯤 나눠 갖자 그러니까 그것도 못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양극화는 심화되었고 사회는 지금 굉장히 분열되어 있고 이것이 근본적으로 저는 한국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보적 경제의 경제정책의 가장 핵심은 사회통합이다. 그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성장의 혜택이 바로 희생한 사람들한테 돌아가야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뛸 수 있지 않겠냐. 그것이 기본 핵심입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 사실상 처음으로 진보 대 보수 정책이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참여정부나 우리 김대중 정부에서도 이제 진보적인 정부인데 진보적인 경제 정책을 이렇게 뚜렷하게 하지 못한 이유가 당시의 그런 세태 때문인데요.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을 저는 이 앤드루 멜론이라고 1920년대 이 재무부 장관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바로 감세를 얘기하는 아주 대표적인 분이시고 지금 레이건이 얘기하는 이 감세 정책의 원조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멜론의 줄푸세라고 하는 이 정책이 이게 1920년대 미국의 보수 정부에서 시작이 된 거고요. 차이는 뭐냐면 1960년대가 지나가면서 미국의 보수들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스타브 더 비스트라고 하는 논인데요. 그러니까 저 진보 정부가 집권을 하면 자꾸 복지를 늘리니까 아예 복지의 재원을 씨를 말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가 미국이 지금 재정 적자가 저렇게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바로 이 정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보를 죽이기 위해서 미국의 국가의 그 장래까지 희생하는 이게 보수의 정책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걸 잘 모르시고 우리나라 보수들도 이 논의를 잘 모르시고 이거 막 갖다 쓰고 계시는데 따라서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 재정 적자가 막 크게 일어나고 있고 막 이것이 바로 이 논리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불행하게도 아직까지 우리는 개발연대 특히 이제 건설회사 사장님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모신 이 문제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개발에 빠져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70년대 박정희 방식의 관주도 방식의 그런 문제가 되는 그런 방식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신뢰를 잃고 있는데 진보의 대안이 지금 마땅치 않다는 것이죠. 바로 이제 미국의 경우에 이렇게 보수 정책을 쓴 결과 어떻게 됐느냐? 결국 미국의 소득 불균등이 굉장히 심화되었고 그 결과 대공황 때와 똑같은 그런 불균등이 된 그 찰나에 바로 경제 위기가 왔고요. 미국 중산층이 1970년 이후로 79년 이후로 여기 하위 20%는 여기 제일 하위 20%는 30년 동안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2003년도까지로 나와 있는데 30년 동안 소득이 거의 늘질 않았습니다. 반면에 상위 1%는 여기 24년 동안 111%는 늘었죠. 그러니까 미국의 소득 증가가 전부 상위한테 갔다는 얘기고요. 여기 미국의 진보 정부 민주당과 이 공화당의 성적표가 나와 있는데요. 미국의 진보를 표방하는 민주당 대통령들의 경제 성적표가 오히려 훨씬 더 좋다. 그 다음에 이것은 레리 바테스라고 프린스턴 대학의 정책학 교수인데 이분이 분석한 거에 의하면 저 위에 점점점으로 되어 있는 것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통령일 때 여기 하위 20%의 소득 증가율, 그 다음에
하위 40%의 소득 증가율이 저 위에 점점점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공화당 대통령일 때의 소득 증가율이 저 밑에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미국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차이가 이렇게 크다. 최근에 제임스 길리간이라고 그런 분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번역 중이라고 그러는데요. Why some politicians are more dangerous than others라고 하는 이 책이 지금 나왔고요. 한국에 번역 중인데 여기는 더 놀라운 얘기입니다. 공화당 대통령이 들었으면 자살률과 살인율이 높아지다가 민주당 대통령이 들었으면 이 비율이 점점 줄어들어서 민주당 대통령 말기에 가장 낮게 된다는 것이죠. 이 결과가 영국과 호주에서도 이미 나타났고요. 놀라운 얘기들입니다. 지금 한국에서도 우리가 OECD 국가 자살률 1위 국가입니다. 참여정부에서 많이 상승하고 있는 것을 그래도 2005년도 수준에서 이렇게 유지시켜 오고 있었는데 지금 이명박 정부 들어서 거의 폭등했습니다. 그걸 폭등했다고 얘기를 해요. 하여튼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참 안타까운 상황에 있다. 나중에 다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보적인 대응은 저는 유럽 모형이 바로 우리의 진보적인 경제정책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유럽의 복지 모델에 대해서 여기 지금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데 뭐 복지에 대해서 요즘 많이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차이들이 좀 있다. 유럽에서도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노조 가입률 같은 경우도 북구 국가들은 굉장히 높고 프랑스 같은 나라는 가입률은 낮지만 노사협상의 적용률은 굉장히 높고 항상 이런 OECD 그래프를 그리면 한국은 항상 이렇게 1위 아니면 꼴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쁜 건 1위, 좋은 건 꼴찌 이렇게 되어 있죠. 미국도 세계화의 유럽도 세계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옛날 3인주의 모델에서 상당한 변화를 지금 가져왔습니다. 이것을 구3인주의, 신3인주의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하는 좀 명확한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냥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두드러진 지금 차이점이다 저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OECD 복지지출 현황을 잠깐 들어놨고요. 한국은 최악의 상황입니다. 역시 또 멕시코하고 똑같이 정부 총지출 대비 우리나라가 26.3%로 저기 꼴찌에 있는데 바로 얼마 전에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 우리나라 복지 비중이 재정의 28%고 역대 최고이기 때문에 이제 대한민국이 복지국가다. 대통령께서 이게 제대로 알고 얘기를 하시는 건지 모르고 얘기를 하시는 건지 이 그래프를 지금 보고를 받으시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지 정말 안타까운 지금 상황입니다. 세금도 지금 감세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서 멕시코, 칠레, 터키, 미국 바로 그런 수준에 지금 와 있다고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지금 참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OECD 자살률 지금 1위 국가고요. 그 다음에 삶의 만족도를 조사를 해봤더니 한국은 삶의 만족도도 가장 낮은 국가에 지금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삶의 만족도도 가장 낮으면서 자살률이 OECD 국가 1위인 아주 비참한 상황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진보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본론인데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이제 간단하게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보적 경제 정책을 하기 전에 보수 정책을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되는데 바로 우리 김대중 정부나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에서도 이것을 극복하지 못해서 저는 실패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감세 규제화나 법치, 이분들의 법치는 노동자들에 대한 법치 강조죠. 그것을 우리는 이제 바꿔야 되겠다. 그다음에 제가 이런 얘기를 다 설명을 하고 나서도 이렇게 진보 진영의 어디 정치 지도자들이나 이렇게 담당하시는 분들 얘기하면 또 사업을 얘기합니다. 진보도 뭐 청계천 같은 걸 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우리도 뭐 어디 뭐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제가 이게 아직 멀었구나.
그러니까 너무나 오랫동안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현재 우리 인식의 한계와 역량 부족으로 이것을 극복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진보의 성장 정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심들이 없는 거죠. 미국의 경우에는 명확하게 해밀턴 프로젝트라고 하는 성장 정책이 있었고요. 이 참여정부에서 완전히 번역해서 이렇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진보 진영에 계신 분들이요. 그래서 여기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폭넓은 계층의 국민을 포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제 성장은 더 견고하고 더 지속 가능하다. 경제적 안정성, 이게 복지죠. 성장이 상호 상승작용에 의해서 강화된다. 효율적인 정부는 경제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다. 교육과 근로, 혁신과 인프라, 저축 및 사회보험, 효율적 정부. 이것이 해밀턴 프로젝트고요. 저는 지금 우리가 참고해야 될 가장 좋은 게 제가 아무리 잘 만들려고 해도 이거보다 더 잘 만들 수가 없습니다. 2010년도에 EU에서 EU 2020이라고 하는 EU의 경제 성장 전략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진보 진영에서는 아주 면밀하게 지금 이게 책이 몇 권입니다. 이거 아주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이거 연구하라고 온 데 사방에 돌아가서 다니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무슨 뭐가 안 나와 있습니다. 아주 명백한 타겟들이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경제활동 참가율을 75%로 하자. R&D에 3% 투자하자. 20 정책을 하자. 이 20 정책이라는 것이 이게 그린하우스 가스 에미션을 1990년도에서부터 20% 줄이자. 에너지 컨섬션을 에너지 소비를 20%는 최소한 재생에너지로 하자.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이제 에너지 에피션시를 20% 높여서 20%만큼 에너지 사용을 줄이자. 뭐 이런 거죠. 이것만큼 더 잘 돼 있는 목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세 개, 스마트 그로스, 서스테이너블 그로스, 인클루시브 그로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스마트 그로스 제가 지금 너무 좋아해서 여기저기 이제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혁신을 통한 성장,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성장, 그 다음에 이제 인클루시브 그로스가 이제 얼마 전에 민주당에서 포용적 성장이라고 이제 번역을 해서 논란이 됐습니다만 하여튼 이게 진보적인 성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 성장 프레임, 바로 이 EU의 각 국가들이 만든 이것을 우리 진보 진영에서 열심히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결국 우리의 경우에도 이런 혁명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그 계속 진보가 되면 또 무슨 대형 사업하고 이거에 넘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참여정부에서도 무슨 남해안 개발 사업 이런 거, 그다음에 삼성에 의존하는 불균형 성장, 그다음에 계속 투자를 많이 해. 투자에 그냥 제가 2005년도에 막 글 쓰고 그거 아니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계속 투자를 해야 된다고 투자 촉진 정책하고 이런 거에서 이제 벗어나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로 사실 이런 논의들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고속도로를 열자, 무료화시키자. 이 얘기를 제가 지금 2005년도에 칼럼 처음 썼으니까 지금 6년째 계속하고 있는데 아무도 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당연히 요금 내야 되는 걸로 생각들 하고 계시는데 바로 거기서 발상을 바꾸셔야 됩니다. 왜 거기에 돈을 그렇게 내야 되는지. 그러면 돈 받으니까 밤에는 차가 아무도 안 다니죠. 그래서 가장 쉽게 얘기하는 거는 그럼 밤에만이라도 좀 무료화하자. 그럼 낮에 다니던 차가 밤으로 갈 것이고, 그럼 낮에도 소통이 원활하고, 밤에 다니는 사람은 돈 안 내서 좋고, 이것이 바로 소프트웨어를 바꾸는 방식의 성장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투자세액 공제 대신에 고용세액 공제하자고 제가 한 4년 전서부터 얘기해서 이제는 이거는 좀 이제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님이 이걸 받으셔가지고 많이 이제 논의가 됩니다. 심지어 기획연동 선발제, 우리 대학 입학할 때 저렇게 시험 보고 이러는 것, 공무원 시험 보는 게 전 세계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옛날부터 내려온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따져봐서 효율적이 아니면 그것은 바꿔야 되는데 바로 그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보편적 복지. 저의 보편적 복지의 논의는 다른 분들하고 다른 게 이게 바로 성장 전략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은 이 보편적 복지가 한 6가지 효과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이게 그 사회적 보험, 그러니까 벤처를 하다가 그만두면 애들을 학교를 보낼 수가 없는 이 상황이 되니까 젊은 사람들이 벤처 안 하고 전부 초등학교 선생님 하겠다고, 공무원 하겠다고, 대학 졸업하고 전부 공무원 시험 공부만 하고 있는 게 얼마나 국가적인 낭비냐 이거죠. 그러니까 보편적 복지를 통해서 젊은 사람들이 벤처를 하고, 그래서 벤처하다가 실패하면 아이들 집 학교 보내는 건 걱정 없고, 그게 바로 무상급식의 문제고,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무상보육의 문제고요. 그렇게 되면 유연성이 강화돼서 지금처럼 저렇게 정리하고 나면, 해고하고 나면 저렇게 갈등이 심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성장을 늘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자본이라고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가장 핵심적인 진보의 성장 전략은 사회통합이다. 성장의 과실이 모든 사람에게 돌아가서 나도 열심히 일해서 나도 잘 되고 국가도 잘 되고, 우리가 70년대에 했던 그런 방식의 성장을 지금이라도 우리가 사고를 바꾸면 할 수 있다. 이런 쪽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을 제가 좀 더 쓴 것 같은데요. 나중에 뭐 추가되는 얘기는 논의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결론에 사회통합을 통한 네, 죄송합니다. 아무튼 사회통합을 통한 성장을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건범 선생님 말씀 먼저 듣고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신대학교의 이건범입니다. 오늘 홍종학 선생님의 좋은 발표를 듣고 잠깐 제가 그동안 생각했던 것과 좀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세미나의 주제는 이제 진보 측에서 본 성장 정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성장이라고 이제 쓰여 있어서 사람들이 이제 뭐 성장 아니면 분배 이제 이런 패러다임으로 이 문제 제목만 보면 이렇게 느끼겠지만, 선생님 말씀하신 거는 어떤 경제 정책 전반, 이런 진보 쪽에서 볼 때 경제 정책 전반, 사회 보장, 그리고 보편적 복지도 굉장히 성장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경제 정책 전반을 다루신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사실 내년에 총선이나 후년에 대선 뭐 이렇게 앞으로 있는 정치 일정 상황을 보고 우리가 우리 사회 진보 쪽에서 가져야 될 어떤 담론, 이런 문제를 제기해 주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시의적절하고, 그리고 준비할 게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말씀하신 거에 상당히 대부분 동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의를 하면서도 그러면 어떻게 그 길을 가느냐, 약간 이행기의 문제, 이런 정책을 목적으로 정했을 때 그럼 지금 현재로부터 그런 보편적 복지라든지 아니면 분배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로 그런 정책으로 전환을 할 때 과연 어떻게 그러면은 약간 실질적이고 현실적으로 정책 전환이 돼야 되는지, 그런 문제를 좀 중요시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세계화가 이제 우리 시대에 가장 중요한 문제고, 중국에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그럴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뭐 모든 사람이 부정할 만한 사람은 없을 것 같고요. 문제는 그러면은 우리가 앞으로 이 세계화의 제2차 세계화라고 하는 문제, 그리고 중국의 부상과 위험성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를 접근해 나갈 것이냐라는 문제를 이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문제는 사실 전통적으로 볼 때, 그럼 이제 세계화의 추세는, 만약에 세계화 추세를 기술적인, 그러니까 뭐 기술 진보라든지 각국 간의 교육 확대에 따른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어떤 인간이 제도적으로 중지시킬 수 없는 그런 트렌드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오거든요. 그러면은 이 세계화에 우리가
굉장히 큰 발을 담그느냐, 아니면은 약간 멀리 떨어져서 이걸 하느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만약 우리가 손을 띈다. 굉장히 지금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트렌드 나가는 거에서 뭐 이렇게 경제학적인 용어 딜링킹이라고 얘기하는 뭔가 약간 좀 하나 떨어져서 볼 수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전 세계 지금 이제 뭐 토빈 텍스가 나오는 외환 관리에 대한 텍스를 무는 문제를 딴 나라는 전 세계 아무 나라도 안 하는데 한국이 그걸 첫 번째로 도입을 할 수가 있을까? 이제 이런 측면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니면은 지금 얘기하는 FTA와 관련된 경제 통합 문제가 전 세계적인 트렌드인데 한국은 그러면은 FTA도 안 하고 지금 명목에 불과한 WTO 체제 하에서의 무역 자유화라든지 투자협정 자유화에 대해서 떨어질 것인가? 이거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이제 이 문제를 좀 우리가 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진보 쪽에서 뭐 집권을 하든 아니면 굉장히 경제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때 이런 세계화에 임하는 자세를 국익의 관점에서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지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국과 일본 문제인데요. 지금 EU가 저렇게 되고 그리스가 문제가 났는데 이제 독일과의 트러블이 있고 프랑스와의 트러블이 있는 이유는 사실 EU가 가는 이유는 미국의 경쟁력 또 아시아의 경쟁력에 대항한 하나의 경제 공동체를 만든 겁니다. 경제 통합으로 그거를 목표를 잡아서 장기적으로는 정치 통합까지 가져가는 거죠. 근데 지금 문제는 경제 통합을 해서 이득을 얻을 땐 좋습니다. 다 같이. 문제는 손실을 부담하는 데 있어서 손실 부담이 어느 하나한테 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통합체 안에서 누군가 도와줘야지 이게 통합체인데 안 도와주면 통합이 아닌 거죠. 지금 아까 환율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만약 한국에서 제주도는 못 살고 본토는 잘 살고 있을 때 우리는 지원금을 보낸다든지 하는 이 통합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가 돼서 제주도가 독립운동 안 하죠. 근데 이유는 지금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는 뭔가 단일 통화를 써서 통합된 것 같지만 경제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는 개별 국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안 도와주는 거죠. 하나인데 왜 안 도와주냐? 그러면은 당연히 나가고 싶어 하는 이유가 지금 약간의 그 과도기적인 이유의 문제가 있는데 그런 면으로 볼 때 우리가 만약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지금 영내 무역의 비중이 높아져 가고 점점 더 긴밀해져 가는데 이런 트렌드를 가져가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FTA를 지금 미국과 체결했는데 그럼 한중 FTA는 어떻게 하냐? 한일 FTA는 어떻게 하고 장기적으로 동아시아 공동체, 경제 공동체를 가져가느냐 안 가져가느냐라는 문제도 그 전 세계적인 세계화와 지역화라는 이 추세 속에서 우리가 결정을 하면서 같이 고려를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점도 진보 쪽에서 상당히 심각하고 중요한 토론을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아까 이제 뭐 중국의 하이테크놀로지 문제도 말씀하셨고 한국의 토건 문제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산업구조 조정이라고 이제 좀 제목을 짓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 어떤 면에서 보면 외환위기 이후에 약간의 지금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약간 호시기를 맞았습니다. 환율상 좋아가지고 제조업 수출이 좋아서 중국이 밀려오는데도 불구하고 약간의 상위 기술을 통해서 전 세계적인 수출을 확대할 수 있었던 것이 굉장히 지금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IMF 위기 이후에 예상하지 못한 좋은 점인데 그게 이제 지금 2007년 8년도에 세계 위기에 와서도 아직까지 힘을 발휘하고 있는데 이제 향후에 이런 경쟁력을 그러니까 수출을 통해서 2000년대에 지켜왔던 그런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저희가 2000대 초까지만 해도 한국이 중국 때문에 제조업의 공동화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서비스화로의 빠른 개편 이런 논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2000년대 중반에 뭐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핸드폰이라든지 자동차 수출이라든지 조선 문제라든지 이게 예상외로 굉장히 좋아갖고 한동안 지금 그 문제를 한 10년 동안 잊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그 문제를 얘기해야 될 때가 아니냐라는 것이 이제 요즘의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만약 우리가 제조업의 일정 부분의 경쟁력을 유지하지만 이거는 롱텀으로 가져가기 힘들다. 그러면은 서비스 산업으로 구조 개편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라는 거고요. 그와 더불어서 하나의 이제
이 건설업과 관련된 문제,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라는 건데요. 문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산업구조 조정은 고통의 순간입니다. 고통. 이거는 고통 없이는 다룰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 참여정부 때 건설 그 비중이 늘어난 것도 사실 주택 부분은 정부가 부추겼다기보다는 어떤 일정한 그 시장에서의 기대감 때문에 이제 아파트 건설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늘어난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모든 정권을 잡은 사람들은 이 약간의 그 마약같이 건설 경기 부양을 항상 이 카드를 만지작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효과가 굉장히 빨리 나거든요. 건설의 고용 효과라든지 아니면 경제에 미친 효과는 나는데 이게 마약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안 좋거든요. 항상 이런 효과를 갖고 있는 것이 문제점인데 한국 건설업 비중이 높고 거기에 지금 스테이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비중이 굉장히 높고 지방 권력이라든지 하는 걸 보면은 거기에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기득권층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득권층은 사실 일반 국민석으로 보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거로 밥을 먹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산업구조 조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그거로 하고 있던 사람들의 일자리라든지 복지는 어떻게 이거를 해주면서 바꿀 수 있느냐. 그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걸 사회적 협의가 안 된다 그러면은 구조조정은 굉장히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문제는 우리나라 지금 산업 경쟁력을 유지를 하면서도 산업 구조조정의 요청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이 들어가는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며 그에 따른 이 이행기, 트랜지션 피리어드의 고통을 어떻게 그 참아 나갈 수 있는 정책을 필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꼭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세 번째 좀 중요시하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저희가 생각하는 모델입니다. 모델. 그 우리가 지향점을 사야 되는 모델은 어떤 것이냐. 홍 교수님께서는 이제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해밀턴 프로젝트라든지 아니면은 2020 유럽 정책, 그다음에 이제 유럽 국가들 중에서의 약간 좋은 정책들을 말씀하셨고 그 부분에 이제 좀 굉장히 저도 흥미롭게 보고 있는 고속도로 문제라든지 그 몇 가지 5가지의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저는 이제 일단 경제 모델로 볼 때 한국 진보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유럽식이 가능하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유럽에서 이제 좋은 점을 보자라고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그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 정합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정책을 피면 그 경제 정책에 따라 있는 통화금융 정책, 재정 정책, 그다음에 대외 정책, 복지 정책 이게 세트로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전체로 통째로 갖고 올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가장 우려하는 거, 그리고 참여정부 때도 얘기가 많이 되다가 안 됐던 뭐 덴마크 모델이라든지 유럽 북극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에서 그런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토양이 돼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토양의 기초적인 것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뭐 소셜 캐피탈이라고 하는 사회적 자본 문제, 그 다음에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돼 있느냐라고 하는 것. 또 하나는 개인주의에 대한 태도. 그러니까 그거는 뭐 이게 제가 볼 때는 뭐 전 농담 삼아 한국 사람들은 너무 미국 같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요. 아까 지표를 보니까 미국하고 한국이 OECD 지표 중에 같이 붙어 있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사회복지라든지 뭐 노동시장이라든지. 근데 그런 제도적인 상황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약간 그 사고상에서도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지금 그런 면으로 우리가 한 60년대 이후에 한 4, 50년 동안 변화된 것이 아니냐. 이런 면으로 볼 때 유럽적인 정책의 실효성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 그러면 만약 간다 그러면 뭐를 준비해야 될까. 이런 점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정치와 정책의 과정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도 이제 관료에 경직된 사고, 특히 MB정부에서 갖고의 그 박정희 시대의 관료의 재등장이라든지 그런 그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참여정부나 뭐 MB정부나 이렇게 보면은 정책 관료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에는 시작은 뭔가 그 번들하게 뭔가 갖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지금 끝날 때, 정권 끝날 때쯤 보면은 이렇게 뭐 크게 다른 것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으실 거고요. 여러분들 혹시 그 참여정부의 인수위의 보고서와 MB정부의 인수위 보고서를 한번 읽어보시면요. 한 95%는 똑같습니다. 내용이.
그러니까 거의 정책에 차이가 나는 건 한 몇 개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문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획기적인 진보에서의 정책을 얘기하려면은 뭔가 프레임이 바뀌어가지고 그 큰 사고적인 전환을 갖고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실천적으로 들어가서는 항상 기존에 갖고 있던 패러다임 상에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거를 뭘 얘기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것은 또 정책 과정 속에서 정책 관료들의 역할이 굉장히 아직도 세다라는 거죠. 그 말씀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밥상에 놓인 반찬의 가짓수를 만들 때 흔히 우리가 펜대를 누가 잡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펜대를 잡고 있는 것은 기존 사고에 묶여있던 뭐 학자층이나 또는 기존 사고로 여태까지 있었던 관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밥상의 반찬이 새로운 게 안 올라옵니다. 여태까지는. 그럼 진보 담론을 얘기할 때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이라는 것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우리는 여태까지 기존에 있었던 그 메뉴를 갖고서 얘기하기 때문에 진보 담론을 얘기할 때는 뭔가 정말 완전히 패러다임이 다른 얘기 그런 얘기를 좀 해야지 그 새롭게 접근을 하지 같은 나물과 같은 반찬 같은 밥을 놓고서는 새로울 게 별로 없다. 그래서 제가 얘기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거보 선생님은 주로 이행기의 문제를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세계화에 임하는 자세, 그 다음에 산업구조 조정의 과정 속에서 감내할 쓰는 고통의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우리가 어떤 모델을 상정한다면 그런 모델이 통화, 재정, 금융, 대외정책 등등을 포함할 때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인가, 준비가 되어 있는가. 마지막으로 진보 담론이라고 얘기하면 프레임과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정치화시킬 수 있는 역량을 준비되고 있는가 이런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 양재진 교수님 말씀을 같이 듣고 다시 나중에 홍 선생님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 선생님 말씀해 주시죠. 예, 홍장학 교수님 발표 잘 들었고요. 또 이건범 박사님 토론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무슨 진보를 대표해서 무슨 성장 이런 논의한다는 게 사실 역량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지금 이번 시간의 주제가 어떻게 보면 분배 친화형 성장 정책에 관한 거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홍장학 교수님께서도 이제 그런 취지에서 뭐 분배 친화형 성장 정책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성장 친화형 노동 복지 정책을 말씀하셨다고 여겨지고요. 그 분배 친화형 성장 정책 그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서 그냥 대안으로서 유럽형 모델을 좀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건범 박사님은 그럼 획기적인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도 또 그게 적합성이 있겠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도 뭐 사실은 뭐 크게 무슨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든지 이런 대안을 마련한 능력도 없거든요. 그게 얼마나 적시성이 있어요. 사실 좀 자신이 없습니다. 단지 이제 분배 친화형 성장 정책이래 뭘까를 한번 그냥 고민을 해보고 우리나라에서 그런 쪽으로 뭔가 자꾸 좀 방향을 잡고 조금씩 정책 튜닝을 해나가는 건 무엇일까를 한번 하나둘 고민해본 걸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분배 친화형 성장 정책이라 한다면 성장 속에서 적어도 일하는 사람들에게 몫이 많이 오는, 그렇죠? 단순히 사후적으로 국가에서 복지 정책을 통해서 소득이 이전되는 것뿐이 아니라 성장 속에서 근로자들의 몫이 많아지는, 소위 말하면 임금 배분율이라고 하나요, 그걸요? 예. 그리고 높은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일 거고 그 안에서 임금 배율이 아까 그러니까 소득 불균형이죠. 그것이 임금 배율이 낮아지는 쪽으로. 그러니까 즉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차이가 커지지 않고 근로하는 사람들이 좀 더 비슷한 소득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형 평준, 상향 평준화 뭐 이런 쪽으로 가게끔 되는 그 두 가지 내용이 그러니까 분배 친화형 성장 정책의 핵심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달성하느냐? 뭐 유럽식 모델 그냥 갔다 와서 하겠냐?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것도 좋겠지만 일단은 저는 아까 그 인수위에서 비슷하다, 95% 비슷하다. 저는 5% 차이만 나는 것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어떻게 100% 바꾸습니까? 이 기존의
그게 있는 것이 정책이 혁신도 중요하지만 안정성도 필요한 것이고 사실은 뭐 혁명적인 변화라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또 바람직하지 않은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뭐 5년, 10년을 두고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 그런 이제 방향성은 좀 제시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쪽에 시야를 좀, 그러니까 시계를 좀 널리 잡고 방향을 얘기한다면 지금 말한 대로 임금 분배율을 높이고 그 안에서의 어떤 평준화가 좀 이루어지게 하려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우린 수출 대기업, 그러니까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 저 대접 중심 이 틀을 그냥 부신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 틀 안에서 이것 안에서 지금 성장 친화형, 분배 친화형 성장 정책을 고용 중심으로 가져가자면 일단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적어도 수출 대기업 내에 있는 점점 작아지는 좋은 일자리 부분을 좀 늘리는 것들 그런 것이 이제 필요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 이쪽에서 되도록 좋은 일자리가 많이 나오게 하는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고 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일단 크게는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수출 대기업 쪽에서 좋은 일자리를 좀 많이 만들고 더 중소기업 쪽에서도 또 경쟁력 강화시키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드냐 할 때 저는 수출 대기업 쪽에서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근로시간 감축을 통해서 일자리 나누기 효과가 좀 나게끔 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수출 대기업,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기업 쪽에서 고용을 좀 늘려야 될 텐데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노사관계가 불안정하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아니면 적대적 노사관계가 밑에 깔려 있다는 이 점도 굉장히 그러니까 정규직 고용을 늘리지 않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그 노사관계의 안정화가 좀 필요한데 지금은 핵심 노동자들은 사실은 핵심 노동자 필요하니까 돈으로 사서 노사 평화를 유지하고 있죠. 돈으로 산다는 건 뭐냐면 여러 가지 그래서 환율 정책이든 뭐 원화청 관계에서든 뭐든 사실은 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이득을 수출 기업들이 얻습니다. 그걸 가지고 사실은 핵심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고임금과 고복지를 기업 벽지를 주면서 사실은 평화를 사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평화를 사는 것보다는 아까 이제 유럽 모델과 이제 특히 삼민주의 모델과 연동이 될 텐데 그러니까 안전성을 강화하는 쪽 하면서 유연성을 늘리고 그 안에서 정규직 고용의 부담을 줄여주는 그런 그러니까 부담을 줄여주는 예를 들면 뭐 좀 이슈가 하나 됐으면 좋겠는데 뭐 요번에 저기 어디에요 한진중 거기 조선소 그때도 보면 정규직들 비정규직 해고할 때는 괜찮았다가 정규직 해고하니까 온 세상이 난리가 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거기에 정규직들은 조금 다시 복직이 되고 뭐가 도움을 받을지 모르지만 글쎄 그 메시지는 정규직은 절대 고용하면 안 된다라는 메시지가 전체 사업장 고용자들에게 퍼졌을 거라는 생각. 이런 식의 것이 반복되면 좋은 일자리가 나올 수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전향적인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즉 여기에는 기본적으로는 유연 안정성이 깔려야 된다는 이제 정부의 책임, 뭐 노사 관계에서 이런 얘기들이 같이 들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소기업을 또 살려주는 쪽이 필요한데 거기서 또 좋은 일자리는 나와야겠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지원과 어느 정도 규율이 동시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원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중소기업 내부에서 시장 실패가 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대기업 같으면 자체 인력 언제든지 훈련시켜서 다 이런 것이 가능하지만 이쪽에서는 자체로 불가능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공동의 직업훈련 시스템을 만들어서 인력을 공급해주는 노력을 국가 차원이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이고 R&D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R&D 같은 것도 개별 기업이 사실 여력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국가가 지원이 들어가야 되는 것들 이런 식의 이제 지원이 들어감과 동시에 사실은 또 각자의 생산성 증가 노력을 하게끔
채찍질도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사회복지적 함의가 있으면서 채찍질이 되는 건 최저임금제 인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역사적으로 뭐 스웨덴의 렛마이던 모델에서도 보듯이 그러니까 경제를 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솔리데리티 웨이지 중위임금제 아니었습니까? 즉 중위임금 그 산업에서의 중간임금을 사실적으로 강제하는 부분. 노사가 했다는 게 재밌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생산성이 낮은 기업들은 그 산업 분야에 저임금을 줄 수밖에 없는데 중임금을 주라니까 사실은 망해가거나 생산성을 높여서 쫓아가거나 둘 중에 선택을 하게 하는 건데 사실은 최저임금제가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최저임금제를 상향 인상을 통해서 저임금만 의존하지 않고 뭔가 생산性향상을 노력하게 하는 부분. 물론 아까 말한 지원도 함께 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중소기업 경쟁력을 좀 강화시키면서 좋은 일자리들이 그래도 조금씩 나오게 하는 것들 중요한 것 같고 이 관계에서 또 이제 원화청 관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수출 대기업과 사실 수출 대기업에 착취만 당한다고 좀 보지 않습니다. 수출 대기업 없으면 그럼 착취만 당하면 거래 안 하면 되죠. 하고서 같이 크는 거죠. 근데 같이 크는데 그 과실을 얻어가는 데 있어서 나누는 데 있어서 이게 저쪽에 위에서 많이 가지고 이쪽에서는 이제 아주 조금만 가지고 이런 문제니까 요거를 개선해 가서 과실이 좀 많이 중소기업 쪽으로 내려오게 하는 부분일 텐데 뭐 제가 볼 때는 글쎄 아까 뭐 안정성 측면에서 비정규직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에 있는 것처럼 공정거래에서 제대로 좀 국가가 있는 법이라도 제대로 해야 될 것이 필요가 있고 뭐 징벌적 벌금을 물린다든지 뭐 해서 이 원화청 관계를 개선하게 하는 거. 그다음에 어느 정도 중소기업들이 노동자들도 사실 개별 노동자가 고용주 상대하기 힘들거든요. 개별 중소기업이 개별 수출 대기업 상대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노동상권 보장하듯이 어느 정도 집단적으로 중소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이쪽에서는 담합을 좀 허용해야겠죠. 이런 면에서는. 어떤 뭐 그런 식의 이제 관계, 새로운 원화청 관계를 만들어가는 그 방향을 좀 잡아서 그 과실들이 나누어 가지게 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이제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정부가 수출 대기업을 중심으로 그동안 지원 정책들이 좀 짜여졌던 부분들을 서서히 중소기업 쪽으로 재원을 돌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뭐 예를 들면 환율 정책 인위적으로 고환율 정책을 피는데 우리 외환 관리하느라고 몇 조씩 들어가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는 환율 정책을 좀 조정을 해 나가야 될 것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세제에 있어서도 R&D 같은 거 보면 R&D 세액 공제를 해주는 이런 부분들도 너무 그 대기업이 사실은 대부분 이거를 특히 이제 뭐 하이텍 기업들이 많이 이제 이 혜택을 보아서 실효 법인세율이 많이 떨어지는데 이런 부분도 서서히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생긴 여력들을 이쪽 중소기업의 R&D라든지 훈련이라든지 부분에 공공재 투입하는 쪽으로 좀 서서히 돌려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만 교육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대학개혁 말씀하신 평생교육 체제와 함께 가는 쪽으로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대학에 간 모든 사람이 가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평생교육 체제로 돌아서면서 직장을 갖고 일하다가 필요하면 대학에서 공부하고 다시 또 들어가고 이런 체제로 평생교육 체제로 바뀌는 부분의 거점들이 지방 국립대가 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좀 대학 교육의 재편 이런 것도 함께 좀 가는 식으로 이것이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방향은 잘 잡고 점진적으로 좀 갈 때 분배 친화형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양진 선생님은 분배 친화형 성장 정책 이라는 문제제기 속에서 주로 좋은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양극화의 심화 속에서 중소기업의 문제, 어떻게 과실을 좀 안정적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가, 마지막으로 정부 정책의 부분과 교육 부분에 있어서의 대학 교육의 재편 이런 부분 문제 제기를 해주셨습니다. 이건문 선생님이 이제 말씀하신 주제에 대해서 우리 홍 선생님 말씀을 듣고요. 아까 이제
우리 양 선생님이 주장하신 문제들은, 제기하신 문제들은 함께 좀 토론할 일자리, 특히 일자리 문제를 여기 뭐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들 텐데 같이 한번 토론을, 쟁점을 가지고 토론을 좀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홍 선생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정확한 지적이시기 때문에 제가 논평하기가 마땅치는 않고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이행 과정의 문제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이유는 제가 항상 얘기를 하다시피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참여정부 때 그 비전 2030이 굉장히 잘 만들어진 것이다. 거기에 지금 갔다가 그걸 놔더라도 거의 지금 이제 우리가 진보가 이걸 하겠다 하더라도 거의 문제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잘 만들어졌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그게 하나의 그냥 책상 노름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비전 2030을 실천할 수 있는 실천 세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실천 세력이 없죠. 네.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고요. 따라서 이게 진보 진영에서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이제 이게 하나의 지금 역사적인 전환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정당이 안정되고 그 안정된 정당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집권을 하면 그 준비된 팀들이 들어가고 이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요. 정당은 정당대로 준비를 안 하고, 정당이 준비를 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요즘 보시다시피 정당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무너지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그러니까 그런 신진 세력, 마치 이 현대 정부를 마치 고려 그 무신 정부에서 20명의 그 검사들이 나와서 집권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진보 진영이 아직 상당히 많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 진보적인 경제 정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진보 진영 내에서 굉장히 답답한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정권을 잡으면 내가 잘 할 것이다. 그 사고방식에서 좀 일단 벗어나야 되겠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참여정부 출범하는 2003년도에, 그때 100일 토론에 가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참여정부는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다. 다들 참여정부가 그때 이제 등장해서 그냥 다 청사진 그리고 막 그냥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 저 혼자 이제 참여정부 성공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얘기해서 좀 이상한 친구가 다 있네 이렇게 이제 눈총을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이제 그 이후에 저는 이제 저 나름대로 그 논리를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미국의 역사도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세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바로 이런 진보적 정책에 대해서 이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확신을 안 갖고 있으니까, 공부를 안 하니까 확신이 안 생기고, 그러니까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그냥 내가 집권하면 그냥 내가 알아서 해. 그러니까 집권하고 나서 없으니까 관료들을 수단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자기가 통제를 하니까 관료를 통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나중에 지나고 나면 결국은 관료한테 통제를 거꾸로 당한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 그런 면에서 이 교수님의 지적은 너무 저는 당연히 동의를 하고, 제가 참여정부에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했던, 그러니까 제가 지금에 와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모든 공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 그 어려운 역경에서도 노력해서 그래도 그만큼 했고, 그 한계가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하지만 하여튼 그것은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된다. 그런데 제가 딱 하나 비판하는 건 뭐냐면 바로 이런 역사적인 큰 시각을 가지고 세력을 양성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 세력을 양성하지 못했다. 이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연구소 하나 못 만들었다. 결국
진보의 이런 양성소라고 할 수 있는 연구소 하나 못 만들어서 뭐 이게 자기 사비 털어가지고 지금 저기 우리 김 소장님이 와 계십니다만은 사비 털어서 이렇게 연구소 만들고 이렇게 뭐 몇 명 모여서 지금 연구소 하고 있고 이런 방식밖에 안 되게 했던 것은 바로 역사적인 이 추세에 대한 우리가 통찰력이 부족했던 것이다.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명심을 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다음번에는 그런 오류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보 경제정책을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병사들을 육성을 해야 된다. 그 연구소를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과감하게 그러니까 이제 참여정부 때 운영한 걸 보면 그 개혁 세력은 청와대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청와대가 바로 이 관료를 통제하는 시스템인데 그것이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였으니까 우리가 법을 고쳐서라도 바로 저 관료 조직 내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게 바로 이제 미국 시스템이죠. 그래서 들어갔다가 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정권이 바뀌면 나와서 연구소로 가고 아니면 민간 기업으로 가고 그러니까 이 체제가 되지 않으면 진보는 집권하기도 어렵고 집권하고 나서도 성공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이 미국의 그 생각이다. 미국의 이제 그 사례에서 본 그 얘기다. 저는 뭐 그것이 가장 지금 박사님 얘기에서 가장 이제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연 유럽식이 가능하냐? 저는 뭐 그거를 향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유럽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었다. 근데 이제는 그 길도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 자체부터 중요하다. 그러면 그거 가는 길이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제 글로 가는 게 중요하고 그럼 현재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은 그냥 하는 거냐?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진보는 아파트를 하나 줘도 달라야 되는 거죠. 저런 무식한 저런 성냥갑 같은 아파트 저런 인간이 살기 정말 전 세계에서 와서 구경하고 깜짝깜짝 놀라는 저 아파트를 저걸 그대로 내버려 둘 것이냐. 왜 세종시를 지면서 왜 저긴 설계 제대로 못해갖고 또 제2의 서울을 만드느냐 이거죠. 거기는 정말로 그 유럽형의 사람 살기 좋고 그 디자인 오세훈 시장이 잘 얘기하지만 그건 맞는 얘기죠. 디자인이 멋있게 되는 그런 도시를 왜 못 만드냐는 거. 지금 제가 보수의 투자가 따로 있고 진보의 투자가 따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수가 저렇게 막뚝을 만들면 우리는 자연하천 만드는 거죠. 지금 세상은 너무나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전기를 각 가정에서 생산하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신물질을 개발하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고 이제는 전부 건물을 짓더라도 친환경으로 짓고 그래서 건물 스스로 에너지를 자기가 쌓아놓고 축적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에너지를 사용하는 그리고 필요 없으면 그것을 중앙센터에 넘겨서 중앙센터에서는 그걸 가지고 관리하는 이런 방식이 지금 미국에서도 논의를 하고 있는 거고 이게 지금 이런 식물질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한국이 가야 될 길은 바로 그 길입니다. 우리가 인적 자원을 통해서 바로 그렇게 가야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정부가 투자해야 되는 건 지금 거기다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런 새로운 방면에 우리 살 길을 논의를 해야 되는데 너무 한심한 일들을 해왔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홍 선생님 실천 세력 말씀을 좀 하시니까 뭐 사실 우리 모두가 뼈 아프게 좀 재짚어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참여정부에서 몸을 담았던 경험이 있습니다만 제가 비전 2030을 2006년 8월에서야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실천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다음 대선을 위한 아젠다 논쟁 거리를 던져주기 위한 정도로밖에 할 수 없었던 영향의 한계가 있었고요. 사실은 미리 준비되지 못했던 것들, 미리 진보적 담론, 진보적 실천 프로그램, 로드맵을 준비하지 못했던 것들의 한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뭐 어떤 변화가 있다면 반드시 준비해서 들어가야 된다. 사람과 정책과 프로그램을 다 준비해서 집권과 동시에 실천이 액션이 가동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 양재 선생님 이제 일자리 문제를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모두가 안고 있는 숙제입니다. 모든 정부가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하지만 실제로 늘어나지 못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참여정부에서 이제 사회적 일자리에 대한 좀 고민을 가지고 자영업 이런 부분들을 좀 줄이면서 구조조정을 해오면서 사회적 서비스, 사회적 일자리를 늘리는 것들을 시도를 해봤는데 물론 지금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사회적 일자리가 좀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가 못 되고 있다. 간병인 등등에서 굉장히 좀 어찌 보면 저임금이고 파트타임 근로의 성격이고 보다 좀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를 어떻게 확보해 갈 수 있을지 이것에 대해서 좀 오늘의 좀 제일 주제로 잡아서 같이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홍 선생님 먼저 좀 그동안 고민을 제일 많이 해오셨을 텐데요. 안정적이고 유연성도 있겠지만 좋은 일자리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저는 이 양 교수님 얘기에 거의 동의를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의 핵심은 일자리를 단순히 늘리는 것이 아니라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 일자리가 우리가 거기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우리가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겠느냐. 그런 면에서 저는 대기업 일자리를 늘려야 된다는데 동의를 하고요. 그러니까 대기업에 지금 엄청나게 많은 지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거를 그냥 막 공짜로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꼬리표를 달아서 우리 인력을 교육을 시켜라. 그리고 너네가 고용해라. 그것이 바로 우리 대기업이 가야 될 길이고 또 이제 거기서 그런 식으로 해서 첨단 경쟁력을 갖춘 그 인력을 키우고요. 지금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우리 대부분의 산업들이 이제 아까 양 교수님 지적하셨다시피 정규직 노동자를 뽑지 않기 때문에 지금 숙련 노동자들의 나이가 자꾸 평균 나이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점점 높아져서 은퇴하고 나면 그러면 우리는 그 숙련 노동자가 없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도 대기업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빨리 바꿔서 젊은 사람들을 숙련 노동자로 키울 수 있는 그 방식을 가야 되고요. 저희가 지금 삼성전자에 대해서 연간 지금 10조 이상 지원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따져보면.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감세 이런 것 따지면 우리가 지금 5년간 100조를 지금 지원을 한다 이런 게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저는 첫 번째 대기업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가능하다. 두 번째는 대기업이 지금 우리의 가장 산업정책 오늘 이제 그 얘기를 좀 안 했는데요. 워낙 범위가 크다 보니까 우리 산업구조상의 이제 문제가 재벌의 문제가 있는데 저는 이제 재벌의 문제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우리가 중견기업이 나오지 못하는 데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 지금 구글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애플이라든가 이게 불과 3, 40년에 나온 그런 세계적인 대기업들인데 우리는 그다음에 구글 같은 경우는 불과 20년밖에 안 돼. 우리는 지금 최근 20년 동안 바로 이렇게 거대 기업으로 나오는 여기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대기업이 여기를 들어가지 못하도록 강력한 저는 억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중소기업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정부가 우리 그 시스템은 저는 지금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왜 대기업하고 자꾸 아까 R&D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정부가 왜 자꾸 대기업의 R&D를 돕냐 이거죠. 그건 대기업이 알아서 하는 거고 정부의 국책연구기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중소기업 지원 기관으로 바꿔서 대표적으로 코트라도 그렇습니다. 코트라가 이제 더 이상 대기업을 지원하는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그런 자원들이 저는 충분히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옛날 이제 트리클 다운이죠. 우리 70년대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보수의 논리가 트리클 다운입니다. 그래서 대기업에 지원하고 부자들한테 지원하면 그러면 그것이 중소기업한테 떨어지고 노동자들한테 떨어질 것이다. 이 트리클 다운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저희의 핵심 주장이고 미국의 진보의 핵심 주장이고 전 세계적으로 이걸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대기업에 대한 지원 이건 하지 말자. 대기업에 지원할 때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꼬리표를 달자. 트리클 다운은 더 이상 없으니까. 대신에 우리 정부가 이 막대한 지금 돈 굉장히 많습니다.
안타까운 돈 뭐 저기다 지금 강물에다 저렇게 갖다 버리고 있는데 뭐 그 돈뿐만 아니라 그 감세 돈 뭐 아까 R&D도 얘기했습니다. 하여튼 뭐 복지할 때 돈이 없는데 어떡하냐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거 생각하면 돈 넘친다고 생각해요, 지금. 너무 복지에 지금 돈이 많이 들어갈까봐 문제가 되는 거지. 돈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돈을 지금, 우리 양재진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1년 양성에 쓴다고 한다면 저는 뭐, 충분히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MB정부에서 하고 있는 동반성장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뭐 중소기업의 오너한테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그 대기업도 와 있고 정부 공무원들이 와 있는 자리에서 사실은 중소기업 고용업체 뭐 이런 문제보다도 일자리 문제가 그 내부에서 사실은 가장 많이 얘기가 되었다. 말씀해 주셨지만 대기업이 사실은 많은 인력을 뽑아서 우수한 중소기업이나 배출해주는 차관 확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현재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서 경력사원들, 대리 과장급이 한창 키우는 인력들을 고스란히 뽑아가는 인력의 약탈이다. 뭐 이런 얘기는 그것에 대해서는 뭐 전혀 이 해결 방안이 현재 안 찾아지고 있는 그런 문제. 실제로 중소기업에서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일자리 문제는 뽑아놔서 돈 들여서 교육시켜 놓으면 대기업이 다 뽑아가는 뭐 이런 문제가 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이건범 선생님 일자리 문제에 관련해서 좀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좀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그 일자리 문제를 조금 그 기술 진보상의 역사로 보면은 지금 기술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과거에 우리의 고용 창출을 했고 그 트리클 다운이 있었던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뭐 중후장대형 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투자가 많은 쪽에서는 한국에서는 이제 그런 쪽은 더 이상 없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보면 앞으로의 일자리가 생길 부분은 사실 그 지식노동과 관련된 거라든지 서비스와 관련된 건데 이쪽 노동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유동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추세로 이제 기술 진보라든지 우리의 산업 전환이 이루어진다라고 할 때 일자리를 늘리는 길은 당연히 이제 교육 훈련을 강화해서 그것이 질이 되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한번 고용되면 오래가는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유동적인 거를 계속 할 수도 있으면서 안정적인 거를 가져간다. 아까 홍 교수님 말씀하신 그 유연 안정성의 차원에서 이제 봐야 된다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안정성을 담보하는 것은 이제 회사 차원에서 한 사람을 평생을 하는 거는 이제 불가능하다.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이 안정이 되냐면은 직업군, 길드 체제라고 하는 중세 직업군 체제에서 담보를 해주든지 아니면은 뭐 심지어는 이제 동문회라고도 얘기하는 그런 동종업종에서의 약간 소그룹에서 하는 것이 되든지 아니면 유럽식으로 국가가 하든지 이렇게 다층에서 안정성을 보장해주고 그 다음에 기술 진보의 발전에 따라서 개인은 유동성을 높이는 쪽으로 그 안정성과 유연성을 같이 가는 이런 쪽으로 이제 그 정책 전환이 돼야지 기존의 대기업 그다음에 평생 고용 이런 식으로 다시 회귀를 한다면은 오히려 더 가기도 어려울 뿐더러 더 나쁜 결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 선생님 뭐 주로 일자리 문제를 양 선생님 제기하셨었는데 다시 한번 좀 한 말씀 더 해주시죠. 저요? 예. 뭐 아까 다 뭐 얘기한 거니까 예. 뭐 재론하지는 않을 거고 지금 이건만 박사님이 말씀하신 그 유연 안전성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안정성에 대해서는 뭐 다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해요. 문제는 유연성을 저는 진보 쪽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는 거냐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솔직한 토론과 또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뭐 유럽의 예를 말씀드리면 사실은 유연성 문제는 자본의 권리라기임과 동시에 노동의 권리로 유럽에서는 그걸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는 아까 지식 노동자도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제 다니다가 학교 가고 싶다. 일주일에 3일은 학교 가야겠다.
오후에는 학교 가야겠다. 그러면 그 권리잖아요, 그렇죠? 나 가겠다. 나 대신에 그 일주일에 며칠간만 일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만 내가 임금 받겠다. 고용주가 해고하고 싶겠지만 그 권리를 받아들여주고 빈자리에는 그동안 직장을 갖지 못했던 사람을 다시 재고용하는 이런 식의 사실 일자리 나누기가 동시에 됨과 자신의 능력을 키우는 것이 가능한 것도 나 아이를 가졌으니까 이제 아이 좀 키우겠다. 앞으로 2년 동안은 내가 오전에만 나오겠다. 혹은 오후에만 나오겠다. 그럼 노동자 권리를 받아지니까 그런 식의 유연성도 함께 담보되는 그러면서 이제 그걸 뒷받침 안정성 체계가 가야죠. 이런 식으로 좀 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동과 자본이 함께 갈 수 있는 그리고 그 연관해서 이제 토목 사업에 대한 이제 일자리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연관해서 말씀드리면 토목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 저도 비판적으로 바라봅니다. 지나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요 토목 사업의 내용을 좀 바꾸면 이것도 일자리 창출에 굉장히 큰 지금의 토목 사업은 대형 토목 사업 위주니까 한 기계가 하고 뭐 별 고용 효과가 옛날 같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지난 그러니까 글로벌 경제위기 때 영국 노동당 그러니까 총선 패배하고 물러나기 전에 영국 노동당이 또 토목 사업을 많이 일으키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토목 사업을 일으키는데 봤더니 그 병원 만들기, 어린이집 어린이집 만들기, 뭐 주거 환경 개선하기, 뭐 등등. 그러니까 실생활에 도움이 되면서 또 그런 데는 사실 기계로 공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 다 사람들이 가서 해야 되는 그런 식으로 해서 토목 사업이 되는 어쨌든 그런 SOC 사업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 토목 사업 표현할 수 있는 그 범주 내에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면서 국민들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쪽의 것. 그래서 토목 사업을 전체를 다 그냥 우리가 배관시할 것은 아니고 좀 내용을 바꾸는 거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즘 도로를 만들면 전체 예산이 한 90%가량이 사실은 토지 보상비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한국 토목 사업의 특징이 건설업자를 배를 불려주는 측면도 있지만 사실은 땅 주인들의 잔치 마당을 열어주는 그런 측면도 간과해서는 좀 안 될 것 같고요. 이제 우리 여러 선생님들이 이제 교육 훈련을 통한 문제, 산업 구조조정 속에서 교육 훈련을 통한 지식 노동자를 다시 배출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제기해 주셨는데 저도 뭐 최근에 좀 학교에 강의를 나가면서 보다 보면 요즘 대학생만큼 훌륭한 스펙을 갖춘 학생은 저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당한 스펙과 저희 학교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수준의 사실 실무적 교육도 하고 있고요. 과거에 비해서는. 그런데도 사실 다 지식 노동자를 1년에 최소한 50만 명, 60만 명씩 배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리가 없는 거죠. 여러 측면에서만 대충 통계를 보면 현재 대졸 학생들의 청년 실업 문제만 국한해놓고 보면 건강의료보험 기준 취업률이 한 53%, 4% 정도 됩니다. 건강의료보험 기준으로. 물론 그 53%, 4%에는 비정규직도 상당히 부분이 있고요.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안정적 일자리 혹은 정규직에 들어갈 수 있는 대졸이 현재 한 20%가 채 못 되지 않나. 뭐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만 문제는 교육 훈련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기본적으로 뭐 진입장벽 자체가 워낙 좀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아까 이제 홍성 선생님은 대기업 문제로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대기업만으로도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이거 좀 어떻게 뚫어내면 좋을지 영원한 숙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어느 누구도 풀고 있지 못한. 아무튼 이렇게 훌륭한 스펙과 엄청난 교육 훈련 상대적으로 받고 있는 청년들이 사회에 진입할 때부터 들어갈 문이 그냥 닫혀 있는 이 문제를 뭐 조금씩 여러 군데서 뭐 지혜를 짜내긴 해야 됩니다만 새로운 희망들을 좀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IMF 이외 여러 가지로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아무튼 김대중 정부가 벤처기업, 뭐 10만 양병설 이런 거를 통해서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꿈을 제시해주고 물론 뭐 중간에 거품도 있었지만 IT라고 하는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 아까 홍 선생님이 팁을 주셨습니다만 뭐 스마트 혹은 뭐 그린 뭐 등등해서 새로운 고부가치형 산업의 르네상스에 대한 전망들을 어떻게 하든 좀 정부로서는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고민들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혹시 산업적 측면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분야
이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 홍 선생님부터 한 말씀 좀 해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런 게 지금 너무 안타까운 거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경우에도 지금 중국이 저렇게 경쟁을 하는데 그러면 그 값싼 노동력에 대해서 값싸고 이제 굉장히 그 숙련 노동력이죠. 그 노동력과 어떻게 경쟁을 할 것이냐. 이거 미국도 이 고민을 해야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자동. 근데 이게 이제 보수의 방식은 뭐냐면 우리 임금도 낮추자는 거죠. 근데 우리 임금을 낮추는 게 바로 지금 이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임금을 얼마나 낮춰야 되냐면 앞으로도 지금 5분의 1을 낮춰야 되는 거죠. 그걸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최저임금 높이면 안 되고, 인플레이션은 계속 높여야 되고, 지금 이 방식을 저기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방식은 그게 아니죠. 노동자들의 생산성을 중국 노동자들의 자기네 임금이 20배니까 20배만큼 올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최근에 지금 미국의 그 논의를 보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창조 산업에 대한 엄청난 연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노동력에, 그러니까 지금 스티브 잡스가 한국의 삼성 보고 카피캣이라고 놀리는 이유 자체가 지금 저쪽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은 미국은 중국을 이기기 위한 새로운 자기네들의 새로운 산업으로서 지금 창조 산업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국에서도 문제입니다. 애플이 저렇게 큰 기업으로 성장이 됐는데 저 애플 저거 미국에서 안 만듭니다. 디자인만 미국에서 하고, 그리고 부품은 전부 전 세계에서 가장 싼 거 갖다가 하고, 그러니까 일자리도 많지 안 늘어나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만나면 애플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 있냐 도대체,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하지만 미국의 얘기는 뭐냐면 바로 저런 애플 같은 기업을 계속 만들어 가면 그러니까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창의력에 대한 연구가 지금 미국에서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보면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한국이나 이 동아시아를 우습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도 뭐 앞으로 5년 후면 또 자기네가 독보적인 위치에 될 것이다, 이런 낙관적인 전망이 미국에서 나오는 이유도 이렇게 이제 되는데요. 제가 이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 기업도 그렇고 지금 우리 교육도 그렇고 창의성을 다 죽이는 이런 방식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 대기업 문화도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현재까지는 지금 잘 해오고 있습니다만은 저런 방식은 오래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과 똑같은 방식으로 가서는 중국을 이길 수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새로운 방식이 필요로 하는 것이고, 이건 뭐 장기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대학 교육도 바뀌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제가 참 우리 답답한 게 뭐냐면 제가 강의하면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난생 처음 듣는 얘기들을 막 하니까 그리고 외우지 말라 그러고, 문제는 교과서에 없는 문제만 내고 답이 없는 문제를 해야 하는, 뭐 저도 이제 양보해서 요즘은 많이 저기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대학교에 와서도 대학도 지금 전부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있고, 중고등학교에서는 더더군다나 그렇고, 그러니까 저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커다란 혁신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한국은 지금 우리 이건봉 교수님 얘기하시는 대로 새로운 종류의 인력을 지금 우리가 개발을 해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굉장히 창조적인 인력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다. 근데 바로 그것이 진보가 가야 될 길이라는 거죠. 네, 우리 이건봉 선생님 아까 이제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좀 이제 문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서비스업에서 일자리를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분야를 만들어내고 희망을 만들어내고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참여정부의 경험을 또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아시아의 금융허브를 만든다고 굉장히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금 와서 놓고 보면 뭐 지속적으로 투자가 안 되고 인적 자원이 형성되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아직 너무 먼 얘기였다. 금융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산업구조 재편도 현실 가능한 산업구조의 재편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분야의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면 어떤 분야가 가능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여정부의 금융허브 정책은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이름이 그럴싸해서 뭔가 뭐 아시아의 금융센터가 되는 듯한 약간 장밋빛 이런 청사진을 제공을 했었죠. 근데 이제 내용을 따지고 보면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 수세적인 그런 정책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게, 왜냐하면 이렇게 강요에 의해서 우리가 개방을 다 해놨는데 해놓고 보니까 다 이 과실은 누군가 가져갔어요. 그러면은 방어적으로 하면은 우리도 그걸 먹을 수 있는 플레이어를 만들어야 되고 그런 인프라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게 이제 그거를 하던 이제 관료들과 약간의 그 생각이 있던 사람들이 했는데, 사실 결국은 뭐 이루지 못했고 그 정책도 왜소화돼서 그 MB 정부에 와서는 약간 흐지부지 돼 있는 이런 상태가 됐습니다. 근데 서비스 정책이라고 하면은 여태까지 왔던 정책은요, 제가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어떤 식으로 하려고 그랬냐면은 그 개방이라는 것과 진입장벽 철폐, 그다음에 약간의 영리성 추구, 이런 식으로 여태까지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 과정 속에서 뭐 영리병원이라든지 몇 가지 문제들은 상당히 이제 비경제적인 부처와 약간의 기득권에 의해서 부딪혀갖고 사실 안 된 면도 있죠. 왜냐하면 이제 접근 방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 서비스업의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비중 확대는 정답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까 말씀하신 어떤 분야라든지 말씀하셨는데, 이 분야는 더 특히 힘든 게, 우리가 옛날에 산업화 60, 70년대 할 때 그 인더스트리얼 타겟팅이라고 하는 특정 산업을 지정해서 지능 정책을 쓴다라고 하는 게 성공하기 쉽지 않은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건데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생산성 향상이고, 그 향상은 다시 돌아가서 인력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R&D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생각해 보면은 사실 창의력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향한 어떤 정책들이 서비스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 또 다른 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하나가, 이제 이번 정부에서 특히 이제 어제 표심에서 좀 나타난 것들이 이런 거가 혹시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그 자유주의적인 정책을 썼거든요. 진입장벽 완화, 그 다음에 자유로운 업무 환경,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법률적 용어로 이런 뭐 옛날에 말이 있다고 그래요. 늑대의 자유는 양에게 죽음을 뜻한다,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자유는 좋잖아요, 뭔가 추상적인 의미에서. 근데 자유를 다 했다 보니까 지금 많은 양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들이 약간 울었던 게 어제가 혹시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럼 양을 살리려면 늑대의 자유를 제한을 해야죠. 경제 정책적으로도 뭔가 강한 사람이라든지 있는 사람은 자유를 풀어주는 게 아니라 제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제약은 약자에 대한 지원도 되고, 강자에 대한 제약, 발을 묶는 일정한 정도의 제약. 이게 이제 따지고 보면은 작은 기업이라든지 인력에서의 창의성을 다시 만들어내는 그런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제 늑대를 해외로 보내야죠. 해외 가서 싸우게. 그러니까 지금 저 세계화를 얘기하고 이런 서비스 산업을 얘기하시는 이분들이 저는 참 저희가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산업, 우리가 금융 허브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우리가 세계의 금융기관을 몇 개를 소유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다못해 미국의 은행이라도 하나 소유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이 나라가 지난 외환위기 때 외환은행이 미국에 갖고 있던 거 다 팔아먹고 나서 지금은 해외의 은행, 그냥 여기 국내 뭐 지점들, 한국 상대하는 거 있지, 해외에 뭐 은행 같은 거 금융기관 하나 소유하고 있지 않다고요. 그러더니 난데없이 그냥 뭐 리만 브라더스 그거 산다고 그때 금융위기 때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 세계화가 된다면 우리 여기에 바로 그런 것들을 권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계에 나가서 금융기관을 M&A를 하고, 그러면 우리 지금 SC제일은행이 여기 와서 하는 것처럼 우리도 영국에 가서 미국에 가서 그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제조업도 마찬가지로 그래야 되는 거고요. 일자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세계화로 간다면 우리가 세계 기구에 우리 학생들이 취직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는 세계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개개인이 미국의 ETF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지금 우리 국민연금도 마찬가지고 한국에만 투자하고 이런 방식 내에서 서비스 산업의 일자리를 늘린다니까 이것은 이제 규제 완화만 얘기하는 이런 방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저는 이 인식의 변환이 좀 필요로 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오늘 좀 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아까 이 선생님이 말씀하신 늑대의 자유는 양에게 죽음을 뜻한다. 홍 선생님이 말씀하신 늑대는 세계로 보내자. 좀 시사하는 점이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뭐 결론을 낼 수 없는 문제이긴 합니다만 진보 담론에서의 성장정책 대안을 중심으로 우리 모두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발제를 듣고 토론을 좀 해봤습니다. 아직 여전히 부족하긴 합니다만 앞으로 더욱더 많은 토론과 공의들을 모아가면서 새로운 대안들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이거분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최종적인 골, 모델의 문제라기보다는 이행기의 문제일 수도 있겠다. 그 이행기에 우리가 어떻게 잘 연착륙을 해갈 수 있을 것인가. 어찌 보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체 세력, 실천 세력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막연한 담론이 아니라 구체적인 액션 프로그램으로 외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우리 모두의 과제가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토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총정원 질문 안 거예요? 인터뷰 때문에 방송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수고하셨습니다.